부동산 규제라든가 뭐 대출 규제 이런 것들도 완화하면 부동산 거래가 또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이 대형 건설사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외국인들 매도 나오는데 하반기 되면 또 분위기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악재들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냥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늘어난 것 때문에 증시가 더 안 좋아진다,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중국도 글로벌 그 기준에 맞춰서 오미크론 그래, 예, 방역 맞아요. 해제 쪽으로 예. 가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처음에 좀 혼란스러워도 예. 방향이 잡히는데, 계속 저렇게 언제까지 저렇게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정책이 다른 게, 우리나라도 좀 처음엔 세게 막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 규제 거의 완화하고 있고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 방역 바로 해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 좀 할 정도로, 이거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은 이미 마스크 다 이제 해제해버렸고, 좀 확진자도 오히려 많이 줄어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그동안 뭐 그냥 엄청난 봉쇄 정책을 펼쳤잖아요. 이게 후유증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오미크론은 한번 뚫리면 이거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치사율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사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쉬고 나면은 뭐 완치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결국 시간의 문제인데, 중국처럼 그냥 오미크론 이제 확진자 는다고 그냥 다 막아버리면 이게 여기 선전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베이징까지도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경제가 마비돼 버려요. 근데 이건 만약에 중국이 이런 식으로 락다운 들어가면 한국 경제에 또 치명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불확실한데 중국은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좀 부담으로 지금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금리 인상, 사실 FOMC의 금리 인상만 염두에 두고 있다가 네.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터지면서 금리 인상보다도 지금 더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쨌건 우리 지난주 시장은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정책 기대주, 뭐 네. 건설주라든가 원전주라든가 뭐 좋은 모습 흐름들을 보여줬잖아요. 그 네. 인터넷주라든가. 네. 어떻습니까? 이 정책 기대주, 이거는 이 글로벌 이 거시 경제하고는 상관없이 좋은 흐름을 보일까요? 앞으로? 당분간은 왜 그러니까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만약에 강세장이고 저런 뭐 악재들이 없었다고 치면 하루 이틀 또 오르다가 금방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생명력이 계속 유지되는 게, 이들 업종에 딱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주가 없어요. 지금 뭐 자동차도 러시아 때문에 빠지죠. 반도체는 뭐 네온가스 없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 중국 셧다운 당해버리면 IT 기기 생산이 또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럼 반도체 수요 당연히 줄죠. 거기에 뭐 다른 IT 섹터라든가 2차 전지도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 중국 소비주까지 저렇게 타격 받아버리면 그냥 시장에 돈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 돈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런 거랑 관계없는 업종으로는 더 쏠립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 오를 게 2, 3주 더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정책 기대주들 많이들 오르긴 올랐지만 원자력 발전주, 방산주라든가 아니면은 또 최근에 우주항공주도 좀 일부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그 최근에 그 이렇게 뭐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도 규제 완화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게임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이들 기업을 대체할 만한 지금 기업들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대체할 만한 뭔가가 분위기가 바뀐다면 당연히 또 다른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릴 텐데, 지금은 좀 그럴 만한 좀 이슈가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특히 원자력 발전주라든가 이런 그 업종들도 요새 한국전력 같이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이게 정말 몇 년 만에 정책이 바뀌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봤을 때는 생각보다 또 오래갈 이슈긴 하거든요. 거기다가 건설주들은 또 실적까지 찍혀요. 숫자도 좋고, 국내 건설사들 같은 경우 특히 대형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재건축 규제 좀 푼다고 하잖아요. 또 서울에서 지금 아파트 그 35층인가요? 그거 이상은 좀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부동산 규제라든가 뭐 대출 규제 이런 것들도 완화하면 부동산 거래가 또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이 대형 건설사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거기다가 국제유가 이렇게 올라가면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사들은 다 해외 건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또 수주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국내도 좋고 해외도 좋고 실적도 좋고, 이게 다 박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지금 완전 그냥 대안주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눈에 좀 편안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굉장히 강력한 상승들을 이어가는 것 같은데 뭐 당분간 반도체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반도체나 자동차가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 매수로 오른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정책주들은 좀 빠질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좀 강세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아, 저거 일부라도 좀 들어가서 조금 상승 차익을 좀 노려볼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어때요? 아직 그러기엔 너무 올랐죠? 좀 올랐고 그리고 항상 그거예요.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메타버스도 한번 경험해 보셨죠. 중간에 잘 들어가서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설프게 작년에 메타버스 간다 그래서 그때 안 갔던 기업들 싹 정리하고 게임주나 NFT로 교체하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제가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상담 받았던 것 중에 덱스터도 예전에 한번 상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이쪽이 좋은 건 알겠는데 늦게 들어간 거죠. 늦게 들어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약하니까 뒤늦게 동참해서 잠깐 수익은 냈는데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순식간에. 그래서 이들 업종들이 뭐 비슷하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타이밍이 좀 늦었을 경우에는 뒤늦게 들어가서는 실익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지금 빠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거죠. 영원히 안 좋아질 거냐 이거죠. 자동차, 반도체, 뭐 스마트폰 아니면 중국 소비주가 영원히 안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815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메가 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 계속 지금 안 좋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 외국인들 매도 나오는데 하반기 되면 또 분위기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악재들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안 좋지만 그러니까 영원히 안 좋다면 팔아야 되겠지만 그건 절대 저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정책 수혜주들은 지금 뭐 너무 좋은 분위기고 올라가는데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거는 저는 좀 너무 늦었다. 그리고 모두가 지금 이제 다 알아요. 원자력 발전주, 건설주 좋은 거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뒤늦게 다 알고 있는데 뒤늦게 들어가 봐야 이제 남들이 다 알기 시작했다는 건 기대 수익률이 그만큼 낮아져요. 근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1월에 그 대표님도 기억하시겠지만 HDC 현대산업 개발 때문에 광주 붕괴 사고 터져가지고 그렇죠. 원래 건설주가 그 전에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터져가지고 다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다 무슨 얘기 나니 이제 건설주 이제는 다 버려야 된다. 예, 왜냐하면 뭐 이제 비용 증가한다. 이제 누가 건설주 투자하겠냐. 근데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건설 그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방향은 바뀐 게 없었어요. 그 사고랑 별개로 이 방향은 맞는데 단기 악재가 발생해가지고 주가가 한 20-30%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다들. 근데 그때는 건설주를 다 안 좋게 볼 때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완전히 너무나 편하게 수익을 내시는 지금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편하게 생각할 때가 오히려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지금 원자력이나 건설주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파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들고 가는 건 좋은데 뒤늦게 이걸로 교체하는 거는 과거 경험상 보면 진짜로 또 고생했던 경우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이쪽으로 좀 뒤늦게 동참하는 거는
좀 늦다. 근데 건설이나 이런 쪽에서 좀 못 오른 기업들도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괜찮은 기업들인데 그런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많이 안 오른 기업은 선택하시는 건 좋은데 이미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은 좀 지금은 조심은 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저 뒷차 타는 거는 요즘같이 네. 이렇게 저 변동성 심할 때 상당히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지금 뭐죠 리오프닝주들 많이 오르다가 지금 네. 깨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근데 이런 의견이 하나 올라왔네요 댓글창에. 네. 그 공매도가 막 늘어나고 있는 거 보니 네. 글로벌 그 투자자들이 뭔가 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대형 투자자들. 공매도가 뭐 늘어나는 게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뭐 사실 작년 5월부터 공매도 이제 재개됐을 때 계속 늘어났고 작년 뭐 12월에도 많이 늘어났고요. 올해 1월에도 또 여러 가지 악재 터졌을 때 그러니까 이게 상수예요. 그냥 공매도 늘어나는 게 변수가 아니라 그냥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늘어난 것 때문에 증시가 더 안 좋아진다.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과거에도 공매도 늘어났다고 무조건 빠진 건 아니거든요. 늘어난 그 달에 급등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제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시장을 밀어서 수익을 내겠다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겠죠. 지금 뭐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쉽잖아요. 사실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경우로 좀 해석하시는 게 맞지. 공매도 늘어났으니까 이제는 뭐 시장 끝났다. 뭐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오늘 뭐 호텔신라도 그렇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급등을 하다가 오늘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는 일단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단기에 올랐어요. 올랐다는 그 부분 하나랑 특히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해외여행 관련주들이 일단 특히 중국 쪽이 좀 열리게 되면 면세점에 이제 중국인들 오고 또 거기다가 카지노도 오는 거 아니냐 이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중국에 지금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어떻게 오겠어요? 올 수도 없어요. 중국 정부는 아시겠지만 공산당 정부입니다. 그냥 정부에 사지 말라 그러면 아예 못해요. 아무것도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도시를 그냥 통제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선전이라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서울보다 지금 인구가 더 많은 도시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완벽히 통제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데 그걸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책에 저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그렇게 막아버리면 중국 사람들이 오는 건 더더욱 힘들어지고 그래서 오늘 호텔신라 같은 게 막 폭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또 거기다가 또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또 사드랑 연결되어 있는 또 기업들이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사드 추가 배치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러면은 몇 년 전에 또 한알령 기억하시잖아요. 이러면 또 중국 또 소비가 좀 줄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도 아니지만 드라마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쪽도 폭락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과 뭔가 좀 연결이 돼 있는 기업들은 오미크론 영향, 뭐 이런 또 사드 배치, 뭐 이런 리스크들이 좀 겹쳐가지고 그냥 양방에서 계속 두들겨 맞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재료들을 이용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이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기가 좋으니까 공매도를 더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생겼기 때문에 공매도가 더 증가한 거지 미리 공매도로 이걸 알고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좀 겹쳐서 급락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불확실해요. 뭐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조정은 좀 불가피한데 확실한 거는 그거예요. 중국이 지금 사드보다도 이 리오프닝과 관련해 가지고 오미크론이 확산될 때 이 규제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너무 지금 강도 높게 그냥 다 차단시켜 버리면 중국 소비주는 당분간 오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소비가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그 리오프닝 관련된 정책 오미크론 이 뉴스를 계속 좀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좀 리오프닝 섹터도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현실적으로는 주가 오르기가 좀 쉽진 않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은 분들이 고민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 팔고 있잖아요. 네. 이게 한국을 탈출하는 뭔가 불길한 징조가 있는 거 아니냐.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냥 그 세계 경제가 좀 그러니 그냥 쉽게 돈 찾을 수 있는 한국에서 돈 빼는 거다. 가볍게 보는 분도 있고. 염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런 일은 많았어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최근에 없었을 뿐이지 이런 일은 그 예전에도 그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도 2020년도에도 그랬었고 외국인들은 항상 이런 조짐이 보이면 일단 한국은 그냥 무조건 매도 1순위예요. 뭐 옛날에 2011년도 미국의 그 신용등급 강등 사태 이럴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위기가 좀 온다 싶으면 일단은 외국인들은 그냥 한국에서는 그냥 탈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 같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홍콩 항생 지수거든요. 홍콩 지수는요 더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얼마 전에 작년 고점이 31,000포인트거든요. 지금 얼마냐면 2만 포인트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30% 빠졌어요. 저 엄청난 하락이죠. 그러니까 홍콩도 빠지는 이유가 한국과 비슷해요. 홍콩도 굉장히 유동성이 좋은 지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신흥국의 위기가 생기면요 홍콩도 팔아요. 그러니까 홍콩과 한국이 좀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 홍콩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고요. 확진자 증가, 중국에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뭐 어쨌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 또 거기다가 미국이 홍콩 시장에 이제 상장돼 있는 그런 중국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뭐 규제,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규제 나오니까 이 기업들이 폭락 같이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냥 던져요. 홍콩 증시. 근데 홍콩 증시랑 한국을 좀 비슷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홍콩 증시에서 자금 빠져나오니까 한국도 같이 팔아버립니다. 이런 현상들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냥 매도 타겟이 돼가지고 지금 끝없이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쉬면서 집에서 좀 보고 있었는데 좀 걱정했던 게 외국인들 매도가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엄청나지만 네.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는 게 더 요게 좀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부터 팔았냐면요. 외국인이 팔기 시작한 게 그 러시아 전쟁 그때 2월 22일경인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얘기 나왔을 때부터거든요. 그때 3천억 팔면서 그냥 하루도 안 쉬고 계속 팔았습니다. 중간에 한 이틀 빼고는 어떤 날은 1조 팔았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6천억, 오늘 4천억,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보면은 거의 한 2주 동안 3조 가까이 그냥 팔아버리고 있어요. 그냥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분간 리스크 관리하겠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근데 언젠가 끝나요. 영원히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끝나는데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 시점은 중국 정부의 좀 정책이 좀 바뀌거나 홍콩 증시가 좀 반등을 해주거나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완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진행형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또 더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 때문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좀 무섭게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랐거든요. 예, 환율이 오늘도 고점 뚫어버렸어요. 그러네. 예, 이게 진정돼야 되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 최고점이 1290원이거든요. 2020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율이 좀 꺾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생기면 외국인은 또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 매도는 당분간은 뭐 우리가 각오는 해야 된다. 다만 이럴 때 옛날에는요, 연기금이 받아줬어요. 방어를 해서 외국인이 아무리 팔아도 시장이 버텼던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지금은 뭐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같이 좀 파는 경우들도 좀 그러니까 연기금 쪽에서도 있다 보니까 오늘도 보면은 연기금이 좀 일부 사지만 금융 투자가 좀 많이 또 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또 안 도와줍니다. 기관들이 좀 같이 사주면 증시가 좀 또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텐데 그래서 기관의 매도 부분 또 외국인의 매도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증시를 아래쪽으로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지금 겁내는 게 지금 뭐냐면은 예. 투자자들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시작이 된 거 아니냐. 예. 이거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이게 파는 이유도 불길하게 보는 이유도 결국은 뭐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뭐 원가 저 원유 가격 막 뛰고 있고 원자재 가격 스태그플레이션 시작되면 이게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어려운 거 아니냐 힘든 거. 네. 그래서 그 우려감이 지금 큰데 이게 뭐 오늘만 있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도 한 2달 전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고 러시아 리스크가 1월부터 조금씩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2월 달 들어서는 이제 진짜 1970년대죠. 70년대 그때 오일 쇼크 그때 당시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이 비교들 하시잖아요. 너무 비슷해요. 그때처럼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에서 그때 전쟁 발생했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때도 원자재 가격 폭등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다가 그때도 긴축 리스크가 좀 있었어요. 금리 올렸고, 지금도 이제 이번 주에 아마 금리 결정할 것 같은데 긴축 리스크.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이제 전조 아니냐. 또 이 상황에서 물가 이렇게 오르면 소비가 당연히 주니까 실제로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얘기도 있고, 거기다가 중국마저도 이렇게 봉쇄 정책 취해버리면 중국 소비가 다 이게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 올지는 모르지만,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 오게 되면은 옛날에 1970년도에 S&P 500 지수가 그때 1차 오일 쇼크 났을 때 지수가 40% 폭락을 했대요, 실제로. 근데 그때 물론 빠졌지만 결국엔 다 회복은 또 됐어요. 어느 시점 후에는 회복은 됐는데 엄청난 충격을 좀 받았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뭐 저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사실 중국 이슈만 아니면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미국에서도 이걸 모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화정책 속도 조절도 할 수 있고, 또 옛날하고 좀 다른 점은 이 미국이 또 에너지 수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소비만 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거의 소비만 했죠. 에너지 수출도 안 하고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유가 오르면요, 미국 경제가 오히려 일부에서는 좀 단단해져요. 왜냐하면은 에너지 수출 단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일부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게 봤는데, 저도 좀 이제 최근에 오늘 좀 걱정이 됐던 거는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이제 경제 봉쇄에 들어가게 되면 선전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베이징까지 가면 진짜 이게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생길 수 있고, 또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미국이 계속 의심을 해요. 너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워낙 지금 관계가 좋다 보니까 굉장히 강도 높은 제재가 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래 버리면 중국 경제에 또 타격이 불가피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투자자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 불확실해진 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만 좀 저는 리스크만 크지 않다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만 중국의 리스크, 이 오미크론 확진자에 따른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